네, 이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강의는 클래스 2, 그러니까 2급 부정교합과 3급 부정교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급 부정교합의 첫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2급 부정교합이 제가 치료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2급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치료 계획 세우는 게 옵션도 좀 너무 많고 가끔 뭐 잘못하면 오버젯이나 오버바이트가 조금 애매하게 남는 케이스가 좀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2급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버젯이 조금 어느 정도 심하게 있고요. 상악은 크라우딩이 있는데 하악은 크라우딩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악만 4번은 편악발치라는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악은 뽑고 하악은 비발치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는데 보시면 구치부키가 C1 키가 아니라 2급 키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교정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뭘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치열의 신미성을 도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모의 신미성을 도모해야 되고, 세 번째는 펑셔널 오클루전, 기능 규합을 유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TM 조인트나 페리오의 건강도 도모해야 되고, 그 모든 걸 다 했을 때 이 교정이 끝나고 나서 길게 롱텀 스테빌리티가 엄청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그러면 우리 교정 치료 목표에 왜 클래스 1 교합은 없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왜 그러냐면 교정 치료를 할 때 무조건 클래스 1 교합을 맞출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케이스에 따라선 이렇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상악 편악발치 케이스는 구치부키가 이렇게 클래스 2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뭐 흔히 이거 가능한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런 환자분들을 무리하게 클래스 1키로 맞추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오버젯이 심하고 위에 크라우딩 양이 조금 있어서 상악만 편악발치를 하고 하악은 비발치로 진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분도 역시 구치부키가 클래스 2키였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2급 부정교합 환자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악 편악발치를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사발치를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환자분처럼 상악은 4번을 뽑고 하악은 5번을 뽑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 환자분은 오버젯이 되게 애매하고 구치부키가 지금 C2였는데 요거를 제가 4, 5발치해서 C1을 만들기로 하고선 이제 상악은 4번, 하악은 5번을 발치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분은 최종적으로는 구치부키가 C1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별표 3명이 있었는데, 그쵸? 마지막으로 또 3급 부정교합 환자인데 여러분들 병원에 은근히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한 저학년? 네, 한 3, 4학년 정도까지 이렇게 이 나이에 되게 흔히 얘기하는 주걱턱. 그래서 어머님들 엄청 많이 걱정하시고, 여러분들 병원에는 뭐 이렇게 SS 크라운이나 레진 치료하러 올 텐데 이런 친구들은 아직 혼합치열기이기 때문에 브라켓을 액티브하게 붙이고 이럴 만한 단계는 아니고, 이 친구는 치열이 틀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있는 턱을 넣는 게 우선은 문제니까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액티베이터를, 그렇죠? 가철성 장치를 껴가지고 치료할 수 있어요. 저는 EOA라는 장치를 썼는데 액티베이터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액티베이터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사이에 끼면은 간단히 해결되고, 만약에 이 친구가 유전적으로 클래스 3 텐던시가 엄청 심하게 태어났으면 1차 교정 단계에서 이렇게 잡아줘도 나중에 중고등학교 성인이 되면서 더 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특별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펑셔널 어플라이언스에서도 가철식이 있고 고정식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강의하신 김석봉 원장님 강의에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요 정도 케이스도 있어요. 아까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이런 친구들은 혼합치열기라 저렇게 펑셔널 어플라이언스, 가철식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교정치료를 할 수 있는데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요렇게 네, 반대교합이 있어서 내원한 친구들이 있어요. 수술할 수 있는 나이대는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보통 하악이 크면 상악 악궁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약간 구치부의 반대교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악궁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남아 있어요. 미드팔레탈 수처가 아예 다친 이제 나이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제가 상악 악궁을 홀슈 어플라이언스라는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벌려주고 상악 전치부에만 교정 장치를 붙여가지고 바이트를 넘겨서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예전에 반대교합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혹시 RP라는 장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궁을 좀 확장시켜주는. 네. 근데 아까 저는 가철식 장치로 이용해 가지고 악궁을 확장시켜서 예,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됐는데 이렇게 상급 부정교합을 왔다. 이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무슨 가철식 장치로도 안 되고 캐모플라지도 안 되고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해야 돼요. 그렇죠? 네, 수술하고 수술을 전제로 해가지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선수술이 유행이라 예전 제가 수련이 때는 무조건 거의 교정을 하고 중간에 수술을 하고 마무리 교정을 했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특히 양악하시는 원장님들은 선수술을 하고 보내주신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네. 왜냐면 안모의 개선이 초반에 확 돼서 오니까 환자분들은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순서는 수술하기 전에 수술용 교정을 미리 해서 교합 상태를 수술 후에 완벽히 맞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네. 뭐 흔히 위턱 아래턱 그쵸? 상하악을 동시에 수술을 하면 뭐 양악 수술이 될 거고 뭐 하악만 하면 하악 수술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급 부정교합 환자의 수술 케이스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네, 오픈 바이트도 있고 바이트 플레인이 상악 같은 경우가 약간 듀얼로 약간 꺾여 있어요. 상악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케이스에서는 치료 계획을 세웠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부 각도를 뒤로 설측으로 조금 경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악만 4번을 뽑고 수술을 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상악 4번을 뽑고 그 발치 스페이스는 다 닫은 다음에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오히려 수술 직전이 처음 교정 시작했을 때보다 안모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환자분들이 미리 공지를 하시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네. 해서 이 환자분은 상악은 안 하고 하악만. 그래서 구치붓기가 클래스 1이 아니라 클래스 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케이스, 특히 12명의 환자를 보여드렸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3명 정도 마이너 크라우딩 환자, 그 다음에 몰라 업라이팅 환자, 그 다음에 연령대가 좀 낮은 C3, 그쵸? 그런 환자. 그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케이스니까 그거는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교정치료 목표, 그쵸? 이 6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교정하면서 우울하거나 슬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주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야, 교정 치료 한번 해봐라 하면 가장 그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고민은 뭐냐면 다 좋겠는데 투명 교정은 한번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데 아 본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죠? 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치아가 형태도 각 다양하고요. 크기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치아는 깨져 있고 그렇죠? 어떤 치아는 뭐 없고 이런 경우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딩하는 거는 저도 아직도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책에서 권장하는 그렇죠? 브라켓이 높이가 있지만 저도 붙이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해요.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러면 전문가 도움 받아라. 나도 어렵다. 근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걸 모델상에서 전문적으로 네가 본딩하기 쉽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치과 기공소에 맡겨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때 나중에 네가 붙여라. 그래서 보통은 교정과 의사들은 설치 교정을 할 때 이런 IDBS, 인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요거는 콤비 환자였어요. 상악은 설치구로 하고 하악은 순치구로 하는 환자였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설치구 환자는 브라켓을 다이렉트로 붙이시는 원장님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인다이렉트로 본딩을 하고요. 미리 교정 후의 상황을 모델상에서 다 셋업 모델을 기공소에서 만든 다음에 이 기준으로 브라켓 본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코어나 지그 형태로 와요. 그래서 이거를 구강 내에 그냥 붙일 수 있게. 요거는 제가 전임일 때 레지던트 1년차 후배랑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그가 오면 제가 붙이나 레지던트 1년 선생님이 붙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정에 약간 능숙한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 붙이나 다 똑같아요. 왜냐면 잘못 붙이기도 힘들거든요. 이대로 순서대로만 붙여주시면 여러분들이 교정 시작할 때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브라켓 본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5케이스에서 10케이스 정도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브라켓 본딩 직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라켓 본딩 붙이고, 와이어 시퀀스에 따라서 와이어 넣으시면 돼요. 와이어 종류도 너무 많죠, 그렇죠? 뭐 상악, 하악, 뭐 나이타이 와이어, 뭐 그렇죠, SS 와이어 너무 복잡한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저도 그냥 나름대로 한 오래 하다 보니까 한 대여섯 종류 와이어만 써요. 뭐 그 이외의 와이어는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까 인다이렉트로 본딩했던 환자의 사진입니다. 누가 붙여도 그 자리에 붙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일반지로 처음 시작할 때 엔도 세미나 듣고요. 일반 뭐 보철, 뭐 인레이, 뭐 레진 이런 뭐 세미나 코스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교정 세미나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등록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좀 하셔야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뭐 인다이렉트 본딩 같은 거 모델상에서 한 번만 해보면 아 이거 너무 쉽구나 느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모델에서 한 번 정도 해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와이어도 물성이 너무 좋아져서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거 한 45번이 버칼 쪽으로 엄청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이거 와이어 다 이렇게 들어가는 와이어도 있고요. 이거 제 기억에 월드컵 했던 2002년도에 제가 레지던트 2년차 때 했던 케이스였는데 5월 정도에 제가 와이어 처음 넣고 한 10월 정도 이렇게 펴져요. 금방 펴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흔히 2대8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조셉의 이런 머리 2대8 가르마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학자가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경제학 용어로 시작했지만 세상 모든 일에 이상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100분이 계시다면 한 20명 정도만 교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 안에 한 4명 정도만 시작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100명 안에 4명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병영 경영이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나 많이 힘드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계실 거고 올해도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고 그리고 병원도 번창하셔서 꼭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